BBS 부산 경남 라디오 83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우문 홍순원의 정치 클래스 시간입니다. 6.3 대통령 선거 원내 양당인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들이 결정이 됐습니다. 치열한 지지세 확장을 위한 그런 기싸움이 전개되고 있는데요. 오늘도 권우문 홍순원 두 패널들을 모시고 원내 여야 양당의 상황 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지금 BBS 라디오, BBS 부산 유튜브 채널로 동시에 생방송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잠시 뒤에 패널들을 만나보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입니다. 기억하고 계시죠? 문자 참여해 주시는 분들에게 추첨을 통해서 크랩허스에서 제공하는 5만 원 상당의 쿠폰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래저래 짜증나고 스트레스를 받으실 때 어떻게 기분 전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지, 그런 방법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는지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는 샵 4899, 샵 4899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문자 이용하실 때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발생을 합니다. 불교방송 앱으로도 지역 설정 부산하시면 무료 참여 가능하고요. 매달 추첨을 통해서 드리니까요. 크래퍼 쿠폰은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방송 이후에도 의견 남겨주시면 참여가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주십시오. 본격적으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오늘 패널들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두 분은 스트레스 받거나 누가 옆에서 좀 짜증나게 하거나 아니면 짜증나는 정치 상황이거나 이럴 때 어떻게 좀 해소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도망가고 싶은데 네. 그래도 저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운동과 반신욕을 좀 주로 하는 편입니다. 그 반신욕을 하게 되면 너무 좀 편안하고 따뜻한 물에 들어가면 아무 잡생각도 나지도 않고 해서 반신욕을 스트레스 받을 때는 하는 편입니다. 아, 네. 그럼 우리 홍 박사님은 어떻게 푸시는지? 권 박사님 피부가 유독 좋으시다고 봤는데 반신욕 덕분이군요.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게 학교에 오랫동안 교수 생활을 했을 때 하고 또 지금 현재 정치인으로서의 홍순원의 차이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학교 있을 때는 학생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사실은 큰 스트레스를 받을 일이 없는데 혹 간혹 이제 그런 일이 있을 때는 밖에 나가서 걷는 것, 나무를 본다든지 또는 숲을 본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선택을 하고 있고, 정치인 홍순원의 입장에서는 스트레스 자체를 크게 느껴본 적은 없는데 그렇습니까? 네. 있다 손치더라도 그것은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이죠. 24시간 늘 짜여져 있는 틀에서 긴장 속에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얼굴 좋으십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게 정말 그 유명한 프로 선수들이 루틴을 가진다고 하잖아요. 그런 형태로 정치인이 되시면 타이트하게 좀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네요. 네. 저는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되면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매일 술 먹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두 분을 응원드리는 입장에서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후보가 확정이 됐습니다. 지금 과정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우선 일정부터 다시 한번 우리 지역에 있는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어떤 분부터? 지금 국민의힘이 조금 경선 과정이 많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조금 컨벤션 효과를 위해서 많은 보석 같은 분들이 많이 나오셔서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데 지금 8명 정도가 지금 1차 경선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19일에서 20일에는 이제 A조와 B조로 나눠서 후보자 토론회를 열고 그다음 2차 경선은 4월 21일에서 22일에서 100%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진행하여 상위 4명을 후보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4월 23일에는 4인을 대상으로 미디어데이, 그다음에 4월 24일에서 25일에는 주도권 토론회를 거쳐서 26일에는 마지막으로 4인 토론회를 엽니다. 그래서 마지막 3차 경선은 4월 27일에서 28일에 치러지며 선거인단과 그다음에 국민 여론조사를
50% 각각 50% 비율로 반영해서 최종 후보를 선출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면 4월 29일 최종 후보가 확정되는데 별도의 그 결선 없이 마무리되는데 만약에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상위 2인을 대상으로 다시 4월 30일 양자 토론회를 진행하고 5월 1, 2일에 다시 선거인단과 여론조사를 통해 최종 후보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5월 3일 전당대회 때 공식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그때까지 보름 정도 남았어요, 그렇죠? 열띠게 지금 많은 후보자분들께서 최선을 다하고 정책이라든지 비전이라든지 계속 토론회를 거쳐 좋은 후보자가 나오게끔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더불어민주당은 어떻습니까? 네. 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아시다시피 아주 기라성 같은 대한민국 최고의 세 분의 후보가 활동을 하고 계시고 네. 주요 일정은 지난 16일부터 충청권을 시작으로 27일까지 경선은 마무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충청권이 끝나고 나면 금주 일요일 날은 울산에서 개최되는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당원들과 또 궁금한 일반 국민들이 참여해서 연설회를 합니다. 네. 연설회가 끝나고 나면 그 자리에서 또 투표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경남이 끝나고 나면 이제 호남권으로 가서 전라남북도 광주시 마찬가지 세 분의 후보가 연설회를 가지고 그 다음에 투표. 그 다음에 이제 끝으로 수도권 서울, 경기, 강원 그리고 제주 이렇게 묶어서 마지막 27일 날 후보자 연설회를 갖습니다. 마찬가지 후보자 연설회가 끝나고 나면 27일 날 전체 투표가 마무리가 되는데 거기에서 혹 과반수를 득표하지 못하는 후보가 계시면 결선 투표로 넘어가거든요. 1, 2등이 다시 하는군요. 그렇습니다. 결선 투표가 5월 1일 날 개최가 되는 이런 예정으로 준비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뭐 아마 제 생각에는 세 분 모두가 훌륭한 분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꼭 함께 했으면 대한민국 미래를 책임져 줬으면 하는 그런 후보들은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27일 날 끝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 또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방송 토론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후보들의 앞으로 대한민국 미래 또 대한민국을 재건하는 그런 인물을 평가받는 그런 방법으로 지상파는 18일 날 준비가 되어 있고 세 분 다 같이 하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종편은 25일 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우리 세 분의 후보들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또 미래 비전을 통해서 판단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고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궁금한 게 그 권역별 토론회를 진행을 하면 그 권리당원 투표는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국민 투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게 이제 권리당원 투표는 예를 들면 부산은 어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권리당원은 먼저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일반 당원, 일반 국민도 50%를 적용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권리당원 50%, 일반 국민 50% 적용을 하는 국민 경선 체제로 우리는 선거를 치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선거들이 치러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되고 일반 국민도 같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현장에서는 치러지는 것이 대의원, 대의원도 중앙 대의원이 있고 일반 대의원이 있거든요. 대의원들이 현장에서 연설하는 그 시간 동안에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온라인 투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투표는 4월 27일까지 계속 되는 겁니까? 아니면 권역별로 진행이 되는 거니까요. 권역별로요? 네. 그러면 부산, 울산, 경남 같은 경우는 4월 17일부터 20일까지 20일까지 네. 그 현장 토론회가 진행되는 날까지 그렇습니다. 가는군요.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일정들을 쭉 지켜봤는데 지금 당내 경선 과정에서의 이 변수들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저희들 더 예상이 많이 되거든요. 뭐 그 변수라는 것들은. 근데 어떻습니까? 지금 국민의힘 후보들은 8명이 계시고 또 여러 가지로 지금 언론에서 말씀하시는 게 뭐 빅텐트 그런 것도 얘기가 나오고 어떻습니까? 국민의힘은? 제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2차 경선 결과가 지금 언론에서 많이 도출되고 있고 방송이 되고 있는데 언론에서 나온 그 예상은 이제 김문수 전 장관이라든지 홍준표 전 대구시장, 한동훈 전 장관 그리고 나경원 의원하고 안철수 의원이 어찌 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많은 기대 아니면 국민들이 지켜보는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네 분 정도가 4강으로 정해지면 이 네 분으로 다시 5대5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와 당원 조사를 할 것인데요. 제가 지금 큰 변수로 보는 것이 네. 개인적인 생각으로 말씀드리면 네, 개인적인 네. 생각으로. 당 지도부에서는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부산시당 이제 박수영 의원과 저도 좀 많은 같은 궤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김문수 전 장관이 최종 후보가 된 후 네. 한덕수 권한대행과 전략적 단일화를 통해 민주당이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표가 될 것 같고 해서 네. 같이 경쟁 구도로 가는 것이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김문수 전 장관 같은 청렴함과 보수 진영 내의 상징성을 갖춘 인물과 한덕수 권한대행은 경제 전문가로서 중도층 그리고 실용주의 유권자들에게 강한 신뢰를 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둘이 연대는 단순한 정치적인 결합을 넘어서 도덕성과 실용성의 빅텐트를 구성할 수 있는 강력한 전략적 카드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김무수 전 장관도 빅텐트를 구성한 언급을 했기 때문에 보수 통합을 넘어 중도 확장 전략과도 맞물려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김문수와 한덕수 연대는 진영 정치에 지친 국민들에게 새로운 대안 세력으로 비칠 수도 있고 어찌 보면 이재명 대표와의 대결 구도 속에서도 상당한 경쟁력을 갖추지 않겠나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지금 국민들의 시각은 이재명 대표가 후보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변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사회자 말씀하셨듯이 국민들은 이재명 대표가 당연히 후보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여러 언론 기관들에서 발표되는 여론조사들을 보면 지속적으로 치고 올라가고 있는 현상들을 볼 때 국민들의 관심도는 이재명 대표에게 기울어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머지 두 분의 우리 당 후보분들도 최선을 다해서 이재명 후보를 이겨보는 데 아마 집중할 것이다. 그분들에게 또 박수를 저는 일반 당원으로서 한 사람의 당원으로서 박수를 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네. 세 분 모두 화이팅 하시고 국민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우리 당 후보는 결정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하실 말씀 있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부분을 자체하고 네. 저희 쪽에서 한덕수 총리가 왜 나와야 되냐 국민들이 의문점도 많고 반대하는 입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 이제 볼 때는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 대행이 지금 권한 대행이 상당히 지지율이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출마 선언도 하지 않았지만 그게 이제 사실 기존 보수와 진보에 대한 혹은 진영 대결에 지친 국민들이 네. 새로운 인물, 새로운 구도를 원하지 않고 있느냐라고 생각하고요. 한덕수 총리 대행은 그 기존 정치권과 좀 다른 이미지로 비춰질 수 있어서 정치인이 아닌
이제 경제 관료, 즉 실용적이고 그리고 안정적인 국가 운영을 할 수 있는 인물로도 판단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특히 지금처럼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그리고 미국의 글로벌 무역 갈등 이런 것을 누가 우리 삶에 안정적으로 그리고 지켜줄 수 있는가의 기준과 중도층의 경제를 안정시킬 수 있는 사람, 즉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저는 한덕수 총리라고 보면서 저희 국민의힘에서 같이 연대, 즉 범보수로 연대를 해서 아까 말씀대로 강력하게 지금 지지도가 높은 이재명 대표와 경쟁을 구도로 가져가는 게 좋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예. 이번 선거는 국민의힘 대권에 도전하는 후보들은 내란 세력이냐, 그렇지 않으면 내란을 반성하고 앞으로 헌법 질서를 지키는 그런 호헌 세력으로 다시 재편입될 거냐, 이것을 먼저 단정하기를 바라는 국민들의 생각이 아마 이번 선거에 가장 결정적인 것이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란 세력으로 남을지 다시 헌법을 지키는 세력으로 재편입이 될지 이 부분을 놓고 국민들은 선택할 것이다. 저는 네. 지금 여론조사에서 보면 한덕수 권한대 같은 경우는 범법수에서 적합도 1위를 했는데 무당청에서도 이재명 대표와 별로 차이가 없다고 나왔습니다. 무당층은 예, 이겨야 되는 그렇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오히려. 지금 아직까지 출마 선언이 덜 됐기 때문에 하지 아. 않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고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내란 세력, 즉 헌법의 질서를 이제 위반했다는 얘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홍주표 지금 후보님에 대한 정책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건 박사님께서. 예. 네. 그러면 홍준표 후보님을 지지하시는 아니 지지를 보다는 제가 그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그렇지만 저는 네. 우리 당이 누구 단일화 되는 분을 지지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도 저는 장기표 선생과 연결돼 있는 이제 김문수 장관을 조금 이제 좀 개인적으로 네. 하는 부분인데 네. 홍준표 그 후보자께서 말씀하시던 공수처를 폐지하겠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를 폐지하겠다. 이 말씀은 우리나라 헌법 질서에 대한 부분이 정치적으로 많이 치우쳐져 있다는 모습을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내란이란 거는 아직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차후 결과가 어찌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직 내란이라는 그 프레임을 계속 민주당에서 서줬으면 좋겠고 네. 사용을 계속해서 공격을 해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뭐 또 탄핵을 시킬 분이 있으면 계속 탄핵을 시켰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데 저희 당에서도 이재명 대표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모르는 전 국민께서 모르는 분이 안 계신다 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놔둬두어보다는 실질적인 정책을 계속 이어나가는 부분이 가장 좋은데 거기서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마음에 드는 게 이제 홍준표 대표의 강력한 사형제도 활성화. 사형제도를 폐지처럼 지냈던 97년도 마지막 김영삼 정부 때 했던 마지막 사형제도를 집행했던 것을 지금 또 강력하게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또 실행한다는 것도 저도 찬성을 하는데 거기서 지금 우리나라 지금 헌정에 대한 부분이 국정 운영에서 문제점이 된 사법부의 문제점이 된 이 공수처라든지 이 헌법재판소의 부분은 저는 홍준표 대표의 정책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지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말씀은 참 좋습니다. 물론 대통령 선거는 정책 중심이 돼야 되고 또 국민의 재산과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 있어서 국가 수호를 위해서 어떤 리더십을 발휘할 거냐 그런 후보를 우리가 뽑는 게 원칙이죠. 하지만 이번 선거는 그것보다도 더 앞서서 왜 이 선거가 보궐선거로 재보궐선거로 치러지느냐 하는 문제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건 바로 내란 속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개헌을 일으켰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가 조기에 치러지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출마하는 국힘의 후보 입장에서는 앞으로 이 내란
일으킨 다시 말해서 헌법을 지키지 않은 위헌적 행위에 대해서 먼저 국민에게 사과를 하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헌법 질서를 잘 지키는 개인 후보자와 그리고 헌법 질서를 잘 지키는 국민의 힘이 되겠다. 이게 먼저 국민들께 선제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이 과정이 나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알겠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빅텐트가 되든 어떤 텐트가 되든 그건 다 좋습니다. 거기에 지금 현재 한 총리를 중심에 두고 현재 8명의 경선 과정에서 1위 하는 분과 다시 경선을 통해서 한 분을 뽑으면 굉장히 아마 뭐 실용적인 차원이나 뭐 앞 경제 통으로서 국민들이 좋아할 것이다. 알겠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하지만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보는 시각은 그것보다는 법을 지키는 자와 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의 대결 구조에서 먼저 법을 어긴 부분에 대해서 사과가 먼저라는 거 알겠습니다. 이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법- 저희들 라디오 방송이 이제 30초 남아서요. 저희들 일단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다음 주는 저희들 한 주 쉬어가겠습니다. 저희들 한 주 쉬어가는 동안 경선 과정이 쭉 진행될 텐데 그 다음 주에 저희들 상황을 보고 더 재미난 당내 상황들의 이야기들을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라디오는 2주 뒤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서 라디오를 마치고요. 잠시 뒤에 BBS 부산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두 분과 함께 계속해서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권우문 홍순원의 정치 클래스 BBS 부산 유튜브 채널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저희들 제가 말씀을 끊었는데요. 계속해서 이어가시죠. 아, 예. 네. 자꾸 말씀하신 게 법을 어긴 자와 법을 어기지 않는 자의 싸움이라고 했는데 사실 그것도 프레임이지만 저번에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 법을 어긴 자는 이재명 대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프레임은 상당히 위험성도 있고 서로의 얼굴이 침뱉기가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제가 왜 그 헌법재판소와 공수처에 대한 부분이 폐지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홍 전 대구시장님이 말씀에 찬성을 하냐면 법이 너무 편향돼 있다라는 결정을 정치적으로 가 있다. 공정과 상식에 의해서 가진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서가 계속 존립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폐지하자는 주의와 그리고 제가 이제 볼 때는 사실은 저희 보수에서는 박근혜 대통령도 탄핵을 당했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당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도 이 법 자체가 코에 붙이면 코걸이다. 기업은 기걸이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뭔 이유냐면 뭐 어느 서강대학교 어느 교수 같은 경우는 헌법 84조 대통령이 됐을 때는 재판이나 모든 과정이 불체포 특권에 의해서 중지가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때는 홍준표 대표가 대선 출마를 했을 때 2017년 정도일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담당자인 교수가 지금 다른 말을 돌리고 있어요. 이거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다수의 헌법학자들의 의견이라는 이야기는 했지만 저는 이 법에 대한 헌법학자들이 제각각의 판단에 의해서 가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오늘 홍 박사님. 이번에 대통령 선거 발생 과정은 앞서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지속적으로 법을 어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강조성 말씀에 대해서는 좀 더 심사숙고하실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이재명 현재 후보가 왜 이렇게 국민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국민의힘에서 그리고 윤석열 지난 정권에서 만들어준 것입니다. 좀 전에 얘기했듯이 불법성 등 이런 것들이 있으면 서로 불편한 대화가 될 거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대장동을 필두로 해서 백현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검찰 조사
그리고 법원 재판 이런 과정들을 지켜보면 검찰에서 기소를 했지만 그 기소된 내용들이 법원에 가서는 전체 무죄 판결이 나고 있는 현실이지 않습니까? 물론 대부분 판결은 안 났다고 주장을 하시겠지만 그런 과정들 속에서 2년 반 동안 국민들은 지켜보고 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볼 때 처음에는 오해를 했죠. 힘센 대통령 그리고 힘센 검찰에서 조사를 한 내용들이 지속적으로 언론을 통해서 발표되고 하니까 이재명 대표가 엄청난 범죄자처럼 그렇게 호도가 되었지만 지금 현재 와서는 하나하나 다 문제가 해결되는 과정들 속에서 어떤 현상이 되었습니까? 오히려 이제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다수는 미래를 책임질 대한민국을 재건할 내란 숙의 윤석열이 흐트러 놓은 이 대한민국을 질서를 바로잡을 사람은 이재명밖에 없다라는 것을 국민들은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국민들이 이재명을 대통령 후보로 만들었고 앞으로 대통령으로 만들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저는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조언을 잘 받아들이는데요. 10초 더 드리겠습니다. 예. 네, 10초 더 쓰셨기 때문에. 지금 아까 말씀대로 지금 네. 위정교사 혐의에 대한 부분은 위정교사를 했던 사람은 무죄가 났는데 위정을 했던 사람이 우리 실형을 받았어요. 이게 뭐냐? 저는 이거 볼 때는 국민들이 그걸 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어쨌거나 저희 쪽은 저는 좀 생각할 때는 사법부가 지금 문제가 많다. 항상 그 민주당에서 공격을 할 때는 이 강력한 검찰의 힘이라서 검찰 개혁을 부르짖는데 이번 기회에 제가 봤을 때는 이 사법부의 이 형태들이 상당히 문제가 많다. 선관위원장도 판사들이 하고 헌법재판소라든지 대법원이라든지 일선에 있는 판사라든지 여러 부분에서도 사실 개혁적인 부분이 가야 되지 않겠냐. 즉 성스러운 영역으로 너무 오래 있다 보니까 폐쇄적이다. 이 폐쇄적인 부분을 먼저 개혁의 대상이 가야 되는데 기소만은 검찰에서 판사들이 결정은 판사들이 하는 거지 검사들이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걸 보면 사법부의 개혁이도 필요하다. 근데 정치하는 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부분도 있다. 사법부를. 그래서 이 부분도 상당히 조금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 헌법재판소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많다. 그래서 강력하게 이야기했던 폐지가 답이다. 대법원 안으로 기속시키는 부분이 맞고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선관위원장에 대한 부분도 판사가 맞는 게 아니라 그 위원장도 바꿔야 된다는 부분도 좀 이렇게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요번에 어제 헌법 국회에서 헌정에 토론을 했어요. 개헌에 대한 부분을. 그때 김민전 의원이 강력하게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없애자. 제가 계속 부르짖는 이야기입니다. 이 불체포 특권 때문에 사실은 이 혐오가 나타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죄송합니다. 개헌을 통해서라도 이 국회의원들의 불체포 특권은 당연히 있어야지만 이렇게 죄를 짓고도 이렇게 대통령 선거를 나올 수 있고 이런 형태들이 없어지지 않겠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우리 권은문 박사님은 지속적으로 참 위험한 발언을 하는 상황을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수괴죄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그동안에 했던 대화나 또 발표했던 담화문 내용이나 그런 것들하고 또 보수 유튜브에서 얘기하는 것들 그리고 국민의힘 집행부나 좀 전에 김민전 의원을 얘기했는데 그런 유형의 현역 국회의원들이 생각하고 행동하고 발언하는 그런 것들과 조금도 다름이 없다라는 게 너무 아쉽다라는 거죠. 현실적으로 권은문 박사는 앞으로 희망과 가능성이 있는 분이라고 저는 느끼고 있고 또 밖에 나가면 늘 권은문 박사를 자랑하고 싶은 그런 입장의 지역 정치 선배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고뇌하고 이 방향이 과연 옳게 가는 방향인지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김상욱 의원 같은 그런 분들은 현 상황에서 볼 때는 전혀 거리가 멀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현재 쌍권이라고 하는 지도부에서 지도하고 있는 방향과 다른 방향에서 김상욱 의원의 발언이나 행동이 눈에 비치는 현상에 대해서만 다른 모습을 보는 것이지 다수의 국민들은 김상욱 의원이 가고자 하는 방향이 바로 양질의 보수, 건강한 보수를 지키기 위한 가장 올바른 현역 국회의원이다. 또 정치인이다. 젊은 정치인이다.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권우문 박사도 그런 차원에서 여기 가까이 있는 울산 분이니까 김상욱 의원 요즘 아마 조용할 겁니다. 또 전화해라고 말씀입니까? 전화 말고 이제는 찾아가세요. 찾아가서 김상욱 의원하고 친하면 앞으로 아마 공천 받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내가 조언합니다. 저는 아까 말씀대로 좋은 그 지적 감사드리고요. 똑같은 이제 말씀이 계속되니까 제가 또 이렇게 그에 대한 부분을 차치하더라도 지금 뭐 김상욱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제가 노코멘트를 하고 싶고요. 계속 뭐라고 이야기해봤자 똑같이 우리도 홍 박사님께서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혹시 혼자 가기 힘들면 내가 따라갈게요. 아닙니다. 근데 같이 가서 저도 한번 볼 때는 만납시다. 이분이 어떤 형태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도 마찬가지로 홍 박사님 참 존경하면서 보면서 저희가 그 말씀을 드릴 때 내로남불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저 입장에서 정치인의 아직까지 초보자인 정치인으로서 볼 때는 잘못된 점은 잘못됐다고 수긍하는 것도 맞다 봅니다. 그럼 뭐 반대로 이제 민주당은 잘못됐다 수긍하냐면 민주당은 또 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 우리만이 고개 숙인다고 될 게 아니라 서로 손뼉이 맞아야지 소리가 날 거 아닙니까? 꼭 저희 쪽만 잘못됐다는 그 공격은 항상 인과관계가 있습니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듯이 그 부분을 한번 더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계속 김상욱 이야기를 하시는데 한 3강, 4강까지 계속 김상욱 이야기를 하셨어요. 다른 분은 또 추천하실 분 안 계십니까? 전혀 없습니다. 왜 그 조경태 의원 또 여러분도 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소신을 가지고 움직이는 분은 그래서 저희 당은 그런 부분을 인정해주고 화가 나지만 그래도 존중을 해주는데 반대로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저는 볼 때 비명계와 친명계의 싸움이 내부 알력 다툼이 상당히 좀 많이 있다는 언론 보도가 좀 흘러나오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 제가 봐도 그래요. 여론조사 볼 때 지금 23년 만에 바꿨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이 여론조사를. 거기 보니까 이제 권리당원 투표 50%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50% 했는데 뭐라고 그 일반 조사를 했냐면 이게 참여 경선으로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제 무당청이나 이게 역으로 들어오는 그걸 막기 위해서 하고라고 이야기하니까 사실 비명계에 있는 김경수 후보나 그다음에 그 김동연 후보가 좀 반발을 했다는 이야기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민주당의 비명 행사 즉 작년 저 21대 총선 때 네. 그 논란이 있었던 여론조사 기관이 또 간판만 바꿔서 지금 민주당 경선에 참여돼서 또 반발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쪽만이 뭐 묻은 게 아니라 상대방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소화할 수 있게끔 그 반성할 수 있는 기회도 가지면 반대로 우리 홍 박사님 쪽도 반성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민주당이 잘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반성해야죠. 또 저는 스타일이 그렇습니다. 잘못된 게 있으면 반성하는 게 맞고 또 그걸 법과 질서를 지키면서 공정과 상식 범위 내에서 정치도 하고 또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 게 원칙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앞서 얘기했던 우리 당 내 경선과 관련해서는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 말씀을 드리면 우리 민주당의 당헌 당규상에는 국민 경선이 있고 또 일반 경선이 있습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이번에 지속적으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선거인단을 모집하는 그런 방식으로 경선을 치러 왔는데 이번 기회는 특수한 경우가 발생이 된 거죠. 그걸 내로남불이라고는 말씀하지 마시고 이번 선거 과정은 결국은 내란 계엄에 의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되는 바람에 이번에 선거가 치러지는데 그 탄핵 과정이나 지금 현재 과정을 살펴보면 집단적으로 반발하고 있는 세력들이 많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어떤 현상이 있었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에서 강남 사저로 이동하면서 나와 있던 주민들에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뭐 2년 대통령 하나, 뭐 3년 대통령 하나, 5년 대통령 하나, 뭐 별거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고 나는 싸워서 이기고 돌아왔습니다. 그런 표현을 했거든요. 도대체 누구와 싸워서 이기고 돌아왔다는 건지 아니면 3년의 임기 중단 하차, 5년 임기를 완벽하게 마치고 환영받고 박수받는 전임 대통령의 자격, 이것의 차이는 국민들이 바라보는 관점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는 역선택의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것을 이해를 좀 해주시고 그리고 세 분의 우리 후보들은 말씀드리지만 사전 협의를 통해서 물론 처음에는 그런 게 불편부당하다고 말씀을 하신 분도 계시죠. 네, 그렇지만 대화를 통해서 이거는 원활하게 현재의 경선 과정으로 합의 도출해서 잘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초를 제가 더 드리겠습니다. 네. 홍 박사님에 대해서 우리 해명에 대한 부분은 인정을 하면서도 사실 특수한 상황에 윤석열 대통령이 관저에서 나와서 자기의 집으로 갈 때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했던 부분은 사실은 지금 이 경선에 대한 부분하고 좀 말이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저는 보수 유튜브를 보고 말씀드린 것도 아니고 국민의힘의 우리 당 지도부 때문에 말씀드린 것도 아니고 이거는 그대로 우리 언론에 그대로 나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요. 보수 유튜브도 언론인데. 언론일 수도 있죠. 대체 언론일 수도 있죠. 그래서 제가 지금 보니까 이 부분도 김두관 후보자도 사퇴했던 것도 저희도 유승민 후보자나 다른 후보자 사퇴한 부분도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해서 저도 어찌 보면 홍 과사님과 괴가 비슷할 겁니다. 생각하는 게 합리적으로 보는 게 잘못된 거는 잘못했다 인정해주고 잘한 걸 잘했다 인정해주는 게 맞다 보고 아까 말씀대로 제가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에 대한 부분은 계속 제가 괴를 계속 주장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국회의원 즉 300명의 국회의원들에 대한 권한을 내려놓자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민주당을 공격하거나 저희 쪽이 잘했다는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김민재 의원이 왜 그런 이야기 했냐고 이야기를 하면 뭐 꼭 한 명을 지명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 우리나라 국민 정치 상황 자체가 너무 강력한 권한을 가진 국회의원들 때문에 이렇게 혼란이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체포 특권이라든지 면책특권을 요 개헌 때나 사실 개헌도 안 해도 됩니다. 자기들이 어찌 보면 합의하에 요거를 고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국회에서는 하지는 않고 있거든요. 네. 이제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제가 이제 다르게 차치하고 이제 우리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제 정치도 중요하지만 이번에 이국종 교수님에 대한 부분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좌우가 아니라 이거는 어제 홍 박사님하고도 또 생각을 나눠봐야 될 문제라서 제가 화두를 끊는데요. 이국종 교수 같은 경우가 지금 의료 체계 비판에도 헬조선해라. 문과가 놈들이 다 해먹고 이과는 집으면 차별받고 좀 인정을 못 받고 능력을 인정 못 받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 의료 체계도 문제가 있어서 해일 조선이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도 볼 때 오랜 시간 이 저희 국가를 위해서 했던 헌신했던 군인, 경찰, 소방 공무원들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너무 처우가 너무 약한 거 아니냐 해서 저는 한번 걔를 말씀을 드리신 이국종 교수가 말씀하셨던 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시간 정확하게 주셨는데 이국종 교수 말씀을 하시니까 이국종 교수와 우리 당 후보로 나와 계시는 이재명 후보의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에 있었던 관계를 꼭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국종 교수가 굉장히 많은 시련을 겪고 있을 때 그때 아마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박근혜 정부쯤 될 겁니다. 그랬을 때 당당하게 나서서 문제 해결을 했던 분이 바로 이재명 경기도지사였습니다. 헬기의 문제라든지 그리고 응급 시스템에 대해서 다수의 국민들이나 또 다수의 정치인들이 내몰라라 하고 있을 때 바로 이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여러 번 말씀을 드리는 과정들 속에 꼭 한 분뿐만이 아니라 물론 8분의 국힘 후보들은 다 훌륭하신 건 맞습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평상시 같으면 굉장히 많은 자랑도 해드리고 싶고 박수도 쳐드리고 싶고 그렇지만 지금 현재 상황을 볼 때 이 8분의 후보들은 모두가 이재명 악마화 하는데 선두주자가 되어 있다라는 게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대한민국 대통령은 대한민국 5,300만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를 호위하는 유일한 리더를 선출하는 겁니다. 그렇게 폄하를 하고 또 그렇게 악마화를 했을 때 과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격이 있느냐 그런 측면에서는 보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내란의 집단적 행위에 대해서 반성하는 분이 딱 한 분 계시더라고요. 유정복 인천시장님. 이런 분의 정서가 국민들에게 나는 먹혀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찌 보면 그렇게 말씀하실 때 저는 볼 때 유정복 장관에 대한 부분도 어제 후보자로서 대단하죠. 근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악마화를 시켰지만 죄송한 말이지만 그래도 저는 이재명 대표는 조금 거부감이 있고 차라리 김경수 도지사나 저는 김동연 그 경기도지사도 상당히 괜찮다 봅니다. 왜냐하니까 다른 이념에 대한 프레임과 자기들이 리스크가 많은 사람들도 아니고 경제 정책에도 상당히 국민들을 위해서 뛰려고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분들도 존중받고 인정을 받아야 되는 부분인데 저는 지금 형태로 보면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 어대명라는 프레임 하에 어제 보면 이재명 대표가 후보자로 올라올 것 같아요. 다른 경선보다는 보여주기식인 것 같고 토론을 한다지만은 그때 이낙연 그 후보자와의 토론 때 상당히 리스크라든지 여러 가지 대장동도 저희 쪽에서 이야기한 게 아니라 그때 경선할 때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쪽에 저희가 악마와 프레임을 시킨 게 아니에요. 내부 경선에서 문제가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이재명 대표님은 제가 입장하는 부분에서도 그렇지만 범보수에서도 이재명 대표만은 아니다. 나는 그게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유정복 장관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중요한 인재 풀임에서 나와서 이제 자기에 대한 주장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누구 말대로 홍준표 대표 말씀대로 기자가 질문할 권리가 있듯이 질문을 받는 사람이 거부할 권리도 있듯이 이분에 대한 부분은 자기가 놓아서 주장할 수 있는 거는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표현의 자유 계속 말씀하듯이 후보자라서 자기에게 이득되는 점이 뭔지를 보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하지 않았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앞서 말씀드렸듯이 국민의힘 8분의 후보들은 내란 세력으로서 반성이 먼저라는 것을 국민들은 원한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리고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재명과의 싸움이 아니라 이재명을 지지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과의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건 동감합니다. 다수의 국민들이 현재는 과거의 이재명 오해하고 있었던 많은 부분들을 잘 모르고 언론에서 호도하고 전 정권에서 매도하고 강압하고 검찰에서 지속적으로
괴롭혀 왔던 이 이재명을 이제는 알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 알게 된 동기가 내란 수계 윤석열로부터 나는 만들어졌고 또 거기에 함께하는 여러분들의 지도부와 국힘 현역 국회의원들과 그리고 바로 권 박사처럼 젊은 청년 정치인들이 똑같은 형태로 이재명 대 여러분들과의 싸움이 벌어졌기 때문에 오늘날 국민들은 모든 걸 알게 됐다. 그래서 지지율이 지속적으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러분들의 탓이다. 네. 저희들 청취자 여러분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신데요. 대선 경선 과정 국민의힘 민주당 양당을 사실은 이 방송을 통한 거기 때문에 대표한다고도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경선에 뛰고 있는 우리 후보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던져주시면서 오늘 이 시간 짧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분씩 제가 드리고 오늘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네. 그래서 저는 그 서두에 다 말씀을 드렸고 저희 후보자 8분 8인들이 나오셔서 이 또 힘든 경선을 치러야 되고 어찌 보면 스트레스가 많이 받을 수 있겠죠. 하지만 대성전 차원에서 당연히 그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참고 견디며 좋은 비전을 저희는 국민들께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요. 좋은 결과에 의해서 이게 조기 대선이 이루어졌지만은 계속적인 공격이 될 수도 있고 방어가 될 수 있지만 그래도 저는 이제 국민의힘의 후보자분들께서 아까 말씀드린 저도 이재명 대표의 문제점이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계속적인 그렇게 프레임을 잡고 공격하는 것보다 정말로 이제는 이재명 대표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이제 국민들께 어떤 형태로 갈지 비전을 제시해 주는 게 맞다 봅니다. 그래서 그 정책들이 제대로 된 정책들이 나와야지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포퓰리즘적인 정책들은 놓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저희 후보자분들께서 이렇게 경선 과정이지만 다른 후보자의 좋은 정책은 꼭 받아들여서 만약에 대통령이 되든 좋은 결과가 나오든 간에 그 정책을 꼭 실행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정책을 좀 했으면 좋겠다. 네. 말씀드리고 특권 싶습니다. 내려놓기도 마찬가지죠. 당연하죠. 알겠습니다. 특권 내려놔야죠. 국회의원들이 특권을 내려놓지 않으면 대한민국 정치는 개혁의 대상이 돼야지만이 네. 아니면 절대로 대한민국 정치를 바뀌지 않는다고 저는 계속 말씀드리고 싶고 김상우 의원하고 틀린 게 제가 그겁니다. 내려놓으면 되는데 안 내려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당연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당연하게 국회의원들은 특권을 내려놓아야지만이 이 혼란스러운 정치, 삼류인 정치를 바꿀 수 있다 봅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우리 홍 박사님. 삼류 정치를 하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분은 몇 류 정도 될까요? 저는 아직까지 5류나 아직까지 기초인 것 같습니다. 말씀 존중하고 당연히 특권은 내려놔야죠. 그 범위가 어디가 될지 그것은 지속적으로 토론 과정을 거치고 또 합리적인 방법에 의해서 법 질서에 의한 법 개정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통해서 이번 대통령 선거는 제일 시급한 문제, 이게 국가가 너무 어렵다라는 것, 이 어려운 과정들을 우리는 어떻게 극복할 거냐, 그리고 그 극복 과정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다시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국가 재건을 누가 할 거냐, 이 문제는 바로 한 사람의 리더십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민주당에 출마를 하신 세 분 다양한 경험과 그리고 다양한 지식과 그리고 다양한 능력 그리고 다양한 소통력을 겸비한 분들입니다. 그중에서도 꼭 찍어서 제가 한 분 말씀을 드릴 수 없는 안타까움은 있지만 탁월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 대한민국에 존재한다라는 것만 해도 우리 대한민국은 환상이라는 겁니다. 너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될 것이다. 아마 권 박사님도 그분을 반박하려고 했습니다. 반박이 아니라
그분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알아주시면 좋겠다라는 알겠습니다. 말씀을 꼭 예, 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이제 진짜 대한민국이 시작된다라는 차원에서 우리 이해도를 더 높이고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정말 좋은 후보 또 좋은 대통령이 만들어지도록 서로 좋은 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존중합니다. 네. 네. 여야 입장은 다르지만 정치 개혁을 통해서 대한민국 새롭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두 분께 저희가 모든 청취자를 대표해서 제가 전해드리면서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2주 뒤에 다시 이 자리에서 경선 과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 시점으로 가는 그 순간 그리고 후보들이 결정됐을 순간에 저희들 만나 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는 좀 더 많은 이야기들 그 경선 과정에서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오늘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